이분은 절대 음주운전 안 하실 것 같아요.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늘 선을 지키는 우리 박근영 부장님. 아, 그렇죠. 네. 저는 제가 차가 있지만 저는 차를 안 가지고 다녀가지고요. 예, 집사람이 주발로. 타고 다닙니다. 역시나 늘 이제 우리 와이프를 항상 먼저 생각하시는 추운 날 나는 밖에 있더라도 우리 와이프는 차 안에서 움직이게 해야겠다. 그런 이게 뭐 마음인 거죠. 미팅이 많고 네. 또 뭐 법인 갈 때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되게 나중에 또 좀 불편하셔서? 곤란하고 주차 문제도 있어서 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이 훨씬 네, 나아요. 대중교통 맞아요. 타고 다니고 저도 있습니다. 서울 살았으면 대중교통 탈 텐데. 남양주의 서름. 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는 서름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은 좀 서름을 좀 풀어내는 그런 상승을 좀 보였죠. 예, 사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사실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기 맞아요. 때문에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그 한국 증시는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 개선과 더불어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나이키나 뭐 페덱스 쪽의 실적 호조 등의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완화시켰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키도 좋았지만 페덱스가 되게 좋았던 게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페덱스 같은 경우는 항공으로 IT 관련된 전기전자 이런 섹터를 좀 많이 운송을 하거든요. 페덱스가 되게 좋았다는 것은 이런 전기전자 쪽에 관련된 경기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네 이런 느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도 8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좀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본발 재료에 대해서 이제 충격이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사실은 일본이 보유한 미국 자산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보시면 일본 쪽에 관련된 그 장기국채,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 자산 중에 장기국채는 5% 그리고 회사채는 2%, 주식은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YCC 관련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지금 조심스러웠던 심리가 되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978년 이후에 엔화가 달러 대비 10% 이상 오른 사례를 보면 1년 후에 증시는 100% 다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S&P 500 상승 확률은 62%, 그리고 3개월, 6개월, 12개월 후에 오를 확률이 약 85% 확률을 상승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러한 그 엔화 관련된 움직임이 시장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좋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오히려 일본의 엔화 강세가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과 경합적인 뭐 국내 같은 경우는 경합적인 산업인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철강, 조선 등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되면서 글로벌 펀드들이 이제 일본 관련된 경합적인 업종에 대해서 숏,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련 업종을 롱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분석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시장을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1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양시장 현물 매도 출발했지만 선물은 아침부터 사기 시작했고요. 기관은 양시장 현물 매수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매도 출발 이후에 9시 30분부터 매도 규모를 굉장히 축소하기 시작했고요. 4거래 연속으로 현물 매도였지만은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가 2330포인트 정도부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은 오전부터 선물을 대규모 순매수하면서 장중 오후에 7천억대 이상 순매수 확대까지 보였습니다. 12월 누적으로는 선물 외국인들은 매수 우위로 바뀌었고요. 코스피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현선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현물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됐는데 전반적으로 배당 차익 거래를 위해서 금융투자의 코스피 200 순매수가 오늘도 당연히 이어졌습니다. 최근 4거래일간 보면 금융투자가 총 3천억 정도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역사적으로 배당락 직전까지 최소 3조 원 정도는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연말 로테이션 그리고 쇼커버 장세의 피날레를 금융투자가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배당락이 다가올수록 뭐 내년 실적주에 대한 선별 작업이 상당히 좀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전기전자가 오늘도 역시나 주된 매도 업종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화학이나 운수 창고, 유통 등은 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은 전기전자를 최대 매수했습니다. 매도는 의약품이나 기계 정도에 머물렀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그 외 IT 부품과 방송 서비스를 매수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했고 중국 증시도 반등을 강하게 줬고요. 이런 부분에서 홍콩 항생지수가 3%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국내 업종별로는 원수 잔고가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이제 HMM이나 페노션 등의 해운주 중심으로 급등을 보였고요. LCC 관련된 주가도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운송 장비는 뭐 조선과 자동차주 골고루 강세를 기록했고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주요 인터넷주도 올랐습니다. 업종 내에서 소카가 흑자 전환 기대감이 6%대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좋았던 음식료 업종은 신고가 이후에 다소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였고 기계도 하락세로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장중 이루어지면서 특히 이제 시총 상위단에서는 LNF나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소재주가 오랜만에 강세 전환했습니다. 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타결하면서 이제 금투세는 2년 유예로 결정이 좀 됐군요. 그리고 대주주 요건은 10억으로 유지. 네, 10억 유지. 30억을 바랐는데 네. 요거 좀 아쉽네요. 아마 그러면 연말에 조금 부담이? 매물 부담이 좀 생길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법인세는 1% 이나 하는 걸로 합의가 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식은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네. 우리 섹터별로. 섹터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반도체 업종이 오늘 좀 눈에 띄게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상승 마감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7년 만에 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지난 몇 달 동안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메모리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증가하면서 가격 결정력을 상실했던 분기다라고 평가했고요.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고객사 재고가 개선되면서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메리츠증권하고 KB증권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표를 좀 띄워주시면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표는 이 반도체 업종 연간 수익률과 반도체 출하와 재고 사이의 이슈인데요. 반도체 출하 재고 사이클 예상보다 빨리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약간 옅게 나오는 이 선이 출하 재고가 이제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세가 이미 빨리 반등이 먼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멜츠증권은 평가를 했고 아마 주가가 반도체가 굉장히 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반기 내년 정도의 여지가 있다 보면 주가는 연초부터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주가가 완전 바닥은 아닐 수 있지만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지금부터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메리츠증권에서 반도체 재고 증가율 둔화와 출하 증가율 개선의 맞물림인데요. 반도체 재고 증가율이 좀 이렇게 진한색, 파란색으로 보시면 재고 증가율이 확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확실히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출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긍정적이라 평가했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 최근에 반대로 이제 반도체 수출 지표는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 쪽에 보시면 확연히 꺾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른쪽 표를 보시면 물량은 늘어나는 대신에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물량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가가 빠지니까 수출 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이제 설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표를 보여주시면 10년 추세를 넘는 반도체 재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아주 뭐 파랗게 이때 표를 보시면 이렇게 재고 수준이 쭉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평균 추세를 넘는 재고 수준이 있는데 그 재고 수준이 살짝 꺾이면서 내려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닥권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하방 압력보다는 조금 길게 보면 상방 압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상승 수혜 사이클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그냥 도표를 보시면 편하게 설명될 것 같습니다. KB증권의 첫 번째 제가 가져온 도표를 보시면 재고와 매출 레이시오로 보는 반도체인데요. 지금 위쪽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쪽이 이 매출 대비 재고 자산의 비율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고 자산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고 자산, 그러니까 매출 대비 재고 자산의 레이쇼를 보면 재고가 정점을 찍으면 주가도 바닥인데 사실은 재고 정점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재고 자산이 언제가 정점일까라는 보는 방법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느냐.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반도체 매출의 항복 신호, 소위 말하는 이제 시장에 말하는 캡츄레이션 이런 부분인데요. 이 항복 신호가 결국은 이 매출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이제 재고 자산의 꼭지를 피크아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차트처럼 재고가 매출이 급감할 때 버티던 기업들이 항복 선언을 하고 결국은 재고떨이에 나서니까 결국 그때가 반도체 재고가 줄어드는 사이클로 접어든다. 그러니까 매출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매출 급감에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근데 약간 더 빠질 수 있다는 여지를 분명히 이 표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매출 증가율을 봐도 똑같은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주가가 바닥이 나왔다는 역사적인 형성을 보여주는 차트를 보여주면서요. 3분기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7% 정도 그쳤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가려면 아직까지도 조금 분기 단위로 조금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컨센서스가 맞다면 내년 봄 1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출현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내년 1분기 바닥론을 KB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주가 바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가에 대한 바닥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12월 말이기 때문에 1분기 바닥론이 있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상방 쪽이 길게 보면 천천히 지금 빠질 때마다 좀 매수를 해야 되는 어느 국면이다. 이렇게 양쪽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걸 종합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매출량이 준 게 아니고 단가가 줄어서 지금 매출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재고는 계속해서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매출이 저는 이제 줄어서 그러니까 매출량이 줄어서 재고가 많이 쌓인 줄 알았는데 매출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재고가 이만큼 쌓인 거는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늘린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네. 그 공급이 드라마틱하게 줄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앞으로 가격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이 반도체 드는데, 업체들이 삼성전자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캐펙스 감산하죠. 축소를 다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뭐 출하율을 줄이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재고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네. 역사적으로 재고 수준도 상당히 높은 이미 이제 상단 밴드도 이미 지나쳐서 재고 수준이 거의 그것도 올라선 상태거든요. 이제 재고가 꺾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뭐 약간 뭐 아이러니하죠. 재고만 꺾이더라도 주가는 바닥을 형성하는 국면으로 간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도체가 좀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기 매출이 역대 사상 최고치 나왔다고 해서 올라가는 날이 별로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일단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네. 뭐 여튼 뭐 삼성전자는 아무 말을 별로 안 했고요. 하이닉스를 포함한 글로벌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캐펙스를 50% 가까이 줄이겠다 이야기를 뭐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영향이 아마 내년에는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반도체 쪽의 가격의 상승은 내년 하반기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행한다는 주가 측면에서 선행한다고 보면 내년 1분기 정도의 바닥을 보는 게 뭐 설명이 된다. 뭐 이런 논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좀 네. 누가 그런 것 좀 분석해서 차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 다 포함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감산 규모를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수준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만큼의 그런 재고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좀 소중한 자료는 뭐 하시겠죠. 네, 뭐. 누가 안 만드나요? 네,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시긴 네. 하실 텐데, 야, 그래서 저는 매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지금 충격입니다. 왜냐면 저는 예를 들어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 뭐가 자꾸 막히고 뭐 이러면서 매출량 이게 줄은 줄 알았어요. 수량 자체가. 근데 그게 아니고 매출량은 계속 늘었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네. 줄어든 근데 거죠. 재고가 이만큼 더 늘었다 이거죠. 근데 뭐 중국 업체 제재 때문에 낸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이 올라온다는 전망이 거의 없었어요. 24년도야 돼야 낸드는 올라온다 그랬는데 중국 관련된 업체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제재가 들어가면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낸드도 좀 빠르게 가격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국면으로 조금 빨라진다는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내년 경기를 좀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내년 경기가 뭐 좋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다 뭐 침체 정도가 얼마냐 정도를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거지. 맞아. 내년 경기는 다시 살아날 텐 이렇게 예상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당연히 더 늘 수가 없고 그러면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지 뭐 못하는 있나. 그런 경기의 흐름, 그러니까 침체는 되는데 산업적으로는 미리 뭔가 그 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한 2분기 이후로 또 바짝 당겨서 써야 되는 그런 좀 환상적인 일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뭐 우리 얘기가 이렇게 길어질 건 아니지만 네. 이 다른 산업 철강이나 뭐 이런 거랑 또 달리 반도체는 어쨌든
어디에 들어가냐면 다 이제 기기들, 그렇죠. 디바이스에 자동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서버에 들어가거나. 네. 즉 경기가 살아서 그 제품을 빨리 만들어내야 이제 소비가 되는 게 그렇죠. 반도체인데 경기 안 좋은데 반도체는 살아날 것 같은 그 느낌은 너무 희망회로 아닌가. 근데 이제 이번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키하고 페덱스가 경기 우려를 많이 좀 드러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이키를 보면 지난 분기에는 매출이 거의 오르지 않고 재고가 40% 이상 늘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면 나이키가 매출이 17%나 급증했어요. 분기 할인을 단위로. 되게 많이 했다. 예, 그리고 재고는 살짝 더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분명히 준 거죠. 물론 다음 분기 연속성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페덱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덱스가 항공으로 IT 제품을 많이 운반하는데 페덱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IT 수요가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이제 시장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뭐 침체로 가는 것은 뭐 대부분 다 오케이 침체로 갈 수 있다 보는데 그 침체가 생각보다 깊지 않고 옅으면 수요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꺾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네.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프로가 좀 비관적으로 보니까 지금 대화랑 슈퍼사이클 온다고 지금 난리 들이신데 여러분 나중에 내년에 봅시다. 진짜 내년에 정반꿀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경기도 시장도 와. 정반꿀로 돼서 정말 좋아졌으면 이 좋겠으니까. 뿌리 깊은 불씨는 도대체 왜 시작이 된 걸까 모르겠습니다. 왜 시작이 되냐뇨. 우리 정프로님의 증거가 있잖아요. 와. 수익률에서 얘기가 나오고 예. 그랬죠. 저는 진짜 제 투자 못하는 거 인정. 산업을 보는 눈만큼은 굉장히 지금 맞아요. 척척 박살. 예리해졌습니다. 보기는 잘 보지만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한다라는. 네. 자 그러면 네, 2차 이차 전지 한번 가볼까요? 네, 뭐 표를 먼저 보여주시면 SK용 관련된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를 보여주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이 배터리 자회사인 그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내용이고 총 2조 8천억 규모 유상증자 결의했습니다. 이 표를 보여주시면 증자 전후에 지분율과 주당 가격, 지분 가치 관련된 부분들이 삼성증권에서 한 표로 이렇게 예약을 해줬으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 앱을 통해서 좀 그 자료를 좀 다운 받으시면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뭐 누가 얼마 갖고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 유상증자가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자금 시장이 경색됐고 부진했던 수익성 때문에 투자 심리가 훼손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SK온 관련된 자금 불확실성을 굉장히 해소시켰다.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23년 가동률 상향에 따른 수익성 개선 가능 여부가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건데 결국은 향후에 이제 포드나 현대자동차, 폭스바겐 같은 고객사 물량 수주나 생산을 가시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해서 투자 불확실성을 재개시켜 주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사가 오늘 좋았던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SK온 관련된 밸류체인 중소형주 가운데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SK온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있냐면 양극재는 에코포르베인과 LNF 그리고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 전극은 윤성 그다음에 PNT 그리고 조립은 유일 에너테크, M 플러스 하나기술, 활성화는 원익 PN이 NS, 자동화는 SFA와 이노메트리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SK온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오늘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윤성 FNC가 70%, M 플러스가 88%, 유일 에너테크가 90%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뭐 PNT라든지 윤성 FNC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게 좋았고 특히 2차 전지 장비주 가운데는 절대적인 수주 잔고가 이제 PNT가 있기 때문에 PNT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오늘 상승폭이 좀 높았던 부분인데요. 아무튼 윤성 FNC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게 오늘 좀 좋았던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결국 SK온 관련된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업이 오늘과 같은 때 투자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줬다는 점에서 중소형주가 좀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아바타가 초반 상행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많이 꺾였어요. 근데 사실 보면 그 컨텐츠 미디어 업종은 웹툰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 노이즈가 나오면 사실은 좀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가들이 꽤 올랐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제 개봉 첫 주 주말 흥행이 약간 실적보다 뭐 저조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경기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 디즈니도 하락을 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바타 2 개봉 첫 주 주말에 미국 내 수입이 1억 3,400만 달러, 이 시장이 예상한 게 1억 7,500만 달러니까 다소 좀 저조했고, 그다음에 디즈니가 자체적으로 전망했던 1억 3,500만에서 1억 5천만 달러에도 조금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도 첫 주 성적만 치면 4위 정도니까 뭐 완전 월등한 1위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좀 아쉬웠다고 이야기 될 수 있겠고요.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다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첫 주 주말 5,710만 달러 벌어들였지만 디즈니가 약간 실망스럽다 표현할 정도로 약간 조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중국은 또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기도 좀 힘든 상황이기도 했고, 일부 조금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을 보는 관과 코로나 걸려 있는 사람 관을 또 나누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코로나 관도 따로 있어요? 중국에서 그걸 했다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건 네.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그 노이즈가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논란이 돼가지고 내렸다 하는데, 코로나 안 걸린 사람 관, 코로나 걸린 사람 관을 따로 올린 바람에 중국에서 논란이 돼가지고 한번 내렸다고 중국 씨 하거든요. 같이 찍힐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들 이거 통로면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극장을 가는 부분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만만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실제 이제 뭐 중국 관련해서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대부분 다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디즈니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쪽이잖아요. 그걸 허가를 거의 안 내줬기 때문에 아바타 2가 중국 시장에서 이제 디즈니가 좀 큰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안의 위성 TV 쪽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 관련된 방영이 일부 온라인에서 이제 방영한다라고 나왔다가 안의 위성 TV에서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제 있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오늘 그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증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최근에 중국 OTT에서 방영된 그 드라마들이 구작이기 때문에 아마 매출 기회에 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매출 규모가 크게 반영되려면 동시 방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사전 검열이라든지 뭐 동시 방영까지 오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지금 준비해도 내년 하반기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뭐 구작을 OTT에 방영한다고 해서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이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크겠느냐, 뭐 그 부분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소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컨텐츠 미디어 쪽에 약간 조정이 나왔던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바타가 초반 흥행 실적이 좀 더딘 게 이게 2D로 보면은 약간 좀 감흥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래서 뭐 3D나 IMAX 보려고 이게 또 한정적이니까 그러겠죠. 뭐 기다리려고 그런다 이런 분석도 좀 있긴 2D로 하더라고요. 일찍 보느니 난 기다렸다 3D 본다. 네, 그래서 2D로 그러니까 스토리는 사실 거의 뻔하잖아요. 근데 이런 영상미나 이런 거를 느끼려면 아바타 스토리는 뻔한 영화다. 다 적어놓겠습니다. 여도운 따옴표 아바타는 스토리 뻔한 영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예.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휴머니즘. 그럼요. 아직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저는 주말에 2D로 예약을 해놨어요. 이번 주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스토리가 재밌으면은 IMAX로 보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다들 얘기하는 게 스토리는 볼 거 없다. 네. 아. 다시 한번 적어놓겠습니다. 휴머니즘이 아주 볼거 점철된 아주 대작인데. 보셨어요? 저는 30일 날 식구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아, IMAX 3D로. 네네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요. 야, 해운주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좋았죠? 네, 괜찮았습니다. 일단 제가 표를 먼저 가져왔는데요. 흥국증권의 자료입니다. 그 보고서를 통해서 이 BDI 추이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끝을 보시면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면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벌크선 시황 개선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수요일한 물동량이 올라오는 시점이 내년 3월 양회 이후로 판단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과 그렇게 이제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막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강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아마 BDI 반등이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그 MR 탱커 운임 추인데요. 탱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서 염경화 연구원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탱커가 되게 내년에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탱커 운임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은 또 다시 좀 좋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코멘트를 냈는데요. 뭐 BDI가 당연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은 결국은 전체 지수의 40%를 차지하는
대형선, 그러니까 케이프 사이즈 운임의 강세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케이프 사이즈 지수 BCI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2797포인트로 월초 대비 78%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프 사이즈의 대형선의 운임 강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파나막스급 이하의 중소형선의 지수는 약간 약보합세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 대형선의 운임 강세가 결국은 BDI까지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형선 운임 강세가 주로 대서양 지역에서 신규 화물 유입 때문에 그런데 수송할 선박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형선의 핵심 화물은 철광석인데 내년 1월 초 철광석 선적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H증권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중국 항공 내에 그 철광석 재고 추이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표를 좀 띄워주시면 선들이 많은데 딴 것보다도 이렇게 짙은 파란색 보여주시면 2022년 모습인데 최근에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충분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광석 선적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철광석 재고 추이가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연말에 보이고 있다 모습이고요. 한국 내에서 철광석 재고가 그 1억 3,400만 톤인데 전년 대비 14% 감소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1월 이후에 철광석 선물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전방산업 수요가 개선기기 때문에 나오면서 철광석 재고 확보도 계속적으로 재개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중국의 철광석과 열연, 철근 선물 가격 추이인데요. 확연하게 보시면은 지금 10월 이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가격도 올라가고 재고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확충을 위해서 진행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게 이제 최근에 반등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는 전년 대비 15% 증가는 했지만 최근에 유통상이 보유한 유통 재고가 전년 대비 7% 감소하고 있고 유통상이 보유한 재고 중에 열연, 그다음에 철근 재고가 전년 대비 각각 16에서 40% 감소하면서 철강 제품 재고가 현저히 낮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그게 보이는데요. 중국의 철강 유통 재고 추인데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철강 유통 재고량이거든요. 확연하게 재고가 훅 떨어져 있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재고가 확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철강 재고 관련된 아마 확충 재고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중장기 원자재 수요 개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요. 이게는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전환에 그 방점이 있다 볼 수 있겠고 수요 개선에 대한 부분이 운임 상승에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면서 결국은 인프라 투자 확대나 부동산 경기 개선에 따라 상승폭이 결정된 전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개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항공주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네. 진에어도 날아가고. 맞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일본 여행을 많이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11월 달에 해외 항공권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파크를 예를 들자면은 11월 한 달간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인원이 전년 동월 대비 1268%, 뭐 전년 동월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월 대비로도 10월 대비로도 10% 증가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국제선 항공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때 동월과 비교해도 14% 많은 수준이니까 코로나가 없던 직전보다도 지금 국제선을 굉장히 많이 타고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회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기 노선 순위를 보면은 1위가 오사카, 2위가 나리타, 3위가 후쿠오카. 그러니까 1, 2, 3위 모두가 일본 노선이죠. 다들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업계에서 이제 일부 이야기를 듣면 이달 들어서 20일까지,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 등 LCC 5개사의 국제선 탑승객이 88만 6,926명을 기록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여객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LCC 쪽으로 국제선이 지금 몰리고 그 중심에는 일본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하반기 뭐 일본 쪽의 리오프닝에 앞추어서 이제 일본 노선을 증편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이 진에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4분기 매출액이 2,386억 원, 전년비 201% 증가, 영업이익은 182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보일 거다라고 대신증권이 진에어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를 냈고요. 특히 영업이익단은 2019년 1분기 이후에 15개 분기 만에 최초 흑자 전환이니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저가 항공사 관련 중심으로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일본이 지금처럼 이렇게 엔저가
그러니까 엔화가 낮을 때가 거의 없었잖아요. 정말 과거 이후에. 그래서 진짜 여행을 많이 가시는 거예요. 일본에? 뭐 우동도 드시러 가고 초밥 우동 먹으러 갑니까, 일본? 일본? 가볍게. 아, 가볍게? 네, 당일치기로. 그렇게 다 하시잖아요. 한 2시간이면 또 가니까. 그러니까요. 야. 우동 살짝 먹고 저녁에 이제 스시 조금 먹고 그리고 돌아오는.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길 바란다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엔화가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요. 방향이. 빨리 그래서 가야 이제 되는 뭐 거죠, 그럴 수 지금.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호텔비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호텔비가? 일본의 예, 수요가 호텔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호텔 중에 뭐 3, 40만 원 하는 호텔이 그 에어비앤비 최근에 가면 검사해 보니까는 뭐 120만 원대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 뭐 어떤 브랜드가 있는 좀 좋은 호텔들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네. 3, 40 하다가 120을 받아요? 네네 그 일본 수요가 호텔 그렇게 또 올라와 되게 있습니다. 조그만데. 네.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가가지고는 엔화가 좀 좋은 환경으로 된 것은 못 누리고요. 네. 거기서 물건을 사와야 맞아요. 효과가 쇼핑하러. 있다. 예. 그래서 그냥 여행만 갔다 오면 도미토리 묵죠, 다른 뭐. 쪽에 예, 뭐 만약에 뭐 호텔만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네. 쪽에 비용이 올라가기 많이 됐다. 때문에 좀 그런 게 반감되는데 거기 가서 뭐 면세를 통해서 그쵸. 좀 물건을 많이 사면 이렇게 좀 그런 엔화를 좀 즐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사모님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남편분들한테 예, 남편분들한테 그런 부분도 좀 어필하면서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집에서 그렇게 어필을 하십니까? 많이 하죠. 아. 네. 들어줘야 되겠죠. 네. 아니 근데 일본에 살 물건들이 많이 있나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파는 물건 중에서 이제 같이 다 수입되잖아요. 네. 만약에 뭐 루이비통이다. 일본 또 아. 루이비통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그러면은 일본이 더 싸다고요? N 전이니까요. 상대적으로. 아 그래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브랜드 일본이 조금 더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 일본 조금 더 싼 제품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돈 명품이라면 전 세계 돌아다녀. 비행기 값 아깝지 않아. 제가 예전에 아빠 지갑을 일본 여행 가서 그 정말 루이비통을 샀다가 네. 지하철에서 두고 잃어버렸던 기억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새로 다시는 사서 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국 와서 새로 사서 드렸어요. 그 말도 못하고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는 예, 일본 가서 루이비통 따위는 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따위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도운 네. 루이비통 누님을 LVMH 그룹 곧 망할까? 오늘 왜 이러죠? 자, 이번엔 통신장비 얘기 좀 아이고 해주세요. 통신장비 왔군요. 네. 아주 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음. 그 이제 전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민간과 협력하면서 네. 5G 특화망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야기 나왔어요. 이게 프라이빗 그 5G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실증 예산을 뭐 올해 80억에서 내년 120억. 사실 뭐 이것만 갖고는 크게 확대된 건 아니죠.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퍼센테이지는 많이 늘긴 하지만 뭐 120억 가지고 어떤 뭐 산업을 늘린다 이게는 조금 이제 저희가 보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아무튼 5G 특화망 테스트베드를 뭐 5개소로 확충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나 단말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센티가 사실 좀 좋아지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5G 개화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사실 좀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 최근에 인도 정부가 집계한 11월 말 기준으로 2만 1,000대의 5G 기지국이 구축된 걸로 정해지니까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지금 기지국이 많이 이제 확충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5G 서비스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이루어진 네트워크 구축 결과이기 때문에 2달 만에 2만 1,000대 기지국이 구축됐다는 건 좀 빠른 속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지 통신사 가운데 릴라이언스 지오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일부 통신사가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계약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좋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밸류 체인도 상당히 좋고요. 대신증권이 오늘 이제 RF텍에 대해서 인도 5G 개화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이제 오늘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았고요. 또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이노와이러스 관련된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 추천 사유가 3분기 실적 개선에 이어서 4분기에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거다라고 하나증권에서 리포팅을 했고요. 4분기에는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매출액 그리고 연결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528억 원, 전년비 50%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도 28%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112억으로 전년비 18% 그리고 전분기 대비 45% 증가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력 시장인 일본, 근데 일본 쪽도 이노와이러스가 스몰셀 일본 통신사 매출처를
2개로 늘렸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모멘텀도 굉장히 좋고요. 그 외에도 미국, 인도, 국내로의 매출처 확대가 예상되면서 내년에는 국내를 중심으로 28GHz 관련된 투자 이슈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국내 대표 스몰셀 업체인 이노와이러스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이 이야기한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노와이러스 연간 스몰셀 매출액 추이 전망인데요. 보면 2021년, 22년부터 쭉 올라오는데 그 다음부터 23년, 24년이 조금 가파르게 매출 성장이 보입니다. 네. 스몰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매출 성장으로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뭐 RF텍, 이노와이러스, 그다음에 KMW, 그다음에 RFHIC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대략 뭐 한 2%, 3% 뭐 이 정도 아마 좀 오른 것 같네요. RFHIC라든지. 아니, 가지고 계신 종목 그렇게 언급하시면 어떡해요. 왜요? 아니 그 RFHIC 이렇게 올랐다고요. KMW도 좀 올랐어요? KMW 어디 갔니? 얘는?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3.5%. 오, 많이 올랐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조선주도 오늘 올랐어요. 네,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같이 움직였는데요. 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철강사 조선사들 후판 가격 협상에 올해 상반기 기준 10만 원가량 내린 톤당 110만 원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한 척당 원가 비율이 후판이 2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10% 하락은 상당히 좀 그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힘이 된다. 이렇게 어제도 제가 전달 드렸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DB금융투자가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선박 발주가 전년 대비로는 척수로는 하락을 했지만 금액은 상당히 넘어설 거로 전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고부가 가치선 중심으로 발주 움직임이 상당히 늘어났고 척당 평균 수주 성과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 DB금융투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보시면은 발주 척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척수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금액이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국내가 굉장히 잘했던 고부가 가치선 중심으로 발주 움직임이 많아졌고 척당 평균 수주 성과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판 가격 인하가 결국은 수익성 개선으로 바로 직결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 따른 전날 WTI 관련된 부분이 약 3%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표를 보여주시면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미국의 크루드 오일 관련된 부분에서 재고 부분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밑으로 막대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재고 감소폭인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미국 제뉴 주간 변동 부분인데요. 589만 배럴 감소하면서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이제 재고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유가가 좀 뛰어 올랐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조선주 포함해서 관련된 조선 기자재도 조금 주가가 좋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보험주. 보험. 네. 네. 보험도 최근에 이슈가 좀 있죠. 뭐 손해율 뭐 이런 거. 네, 해갖고. 맞습니다. 네. 뭐 실손 보험료가 평균 8.9% 올라갈 걸로 올라요?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이걸 좀 현실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실손 보험료가 꽤 많이 오르고요. 자동차 보험료는 2% 가량 내리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NH투자정보에서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냈습니다. 실손율 인상폭과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라고 분석했고요. 실손 의료 보험이 3세대 중심으로 높은 손해율이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요율 인상폭이 결정돼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그 과잉 진료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해율 개선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동차 보험료 2% 인하는 다소 좀 아쉽긴 하지만 내년에 시행될 제도 개선한 효과가 또 요율 인하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영향이 미미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요율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도 긍정적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율 관련된 우려가 주가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실손 보험료가 평균 8.9% 오른 게 긍정적으로 실적에 작용할 거라고 평가를 하면서 오늘 관련된 손해보험사가 특히 좀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험사를 이제 특히 이제 손해보험 뭐 이런 거 이제 안 사는 게 그 많이 남으면 야 니네 왜 이렇게 많이 남냐 이러면서 보험료율을 낮추잖아요. 그리고 손해 많이 나면 이제 그땐 야 좀 보험료 올려 이렇게 이제 가니까 뭔가 딱 레인지 정해져 있는 어떻게 해도 뭐 남기 어려운 회사 아닙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잘 벌고 있는 거 어차피 아닙니까? 크게 손해 날 일은 없으니까. 알아서 그 유를 잘 정하는 게 거기 되게
그 중요한 분이 있으시던데 그런 거 막 이렇게 음. 조정하고. 맞아요. 음. 근데 이제 네. 올 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백내장 수술이나 뭐 몇 가지 이제 실손보험 음. 중에 약간 이슈들이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이 좀 되는 부분들도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갔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올해는 또 이제 그 여름 때 이제 뭐 홍수 나고 막 이렇게 뭐 물 난리 좀 났었잖아요. 그래서 좀 좋지 못한 뭐 평가들이 나왔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네네. 개선시키는 제도로 이제 좀 가는 방향이기 아.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쉬었습니다. 뭐 보험, 네네네. 손해보험사들이 되게 주가들이 많이 쉬었던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좀 반등을 주는 정도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제가 뭐 2만 원에 가입했어요. 실손보험을. 근데 올라요. 오르면 오른 대로 내야 돼요? 아니면 저는 2만 원 가입한 것만 내면 돼요? 만약에 본인의 보험이 오르면은 그 오른 걸 내야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원래 2만 원의 계약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40대 뭐 2만 월 29,900원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변동이 되는 보험이 있고 고정이 되는 보험이 있잖아요. 어떤 그래요? 보험을 가입? 아, 저는 이제 보험을 안 가입을 해서 네. 보험이 보통 이제 그 연마다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보험이 있고 완전 고정된 금액으로. 실손보험도 다 고정으로 하지 올라가는 걸 왜 해? 그게 아픈지 안 아픈지 또 연령이 뭐 제가 보험 뭐 아, 그것도 안 들었어요? 상담사는 아니지만 저는 실손보험이랑 뭐 이렇게 다 같이 통합된 거 하나 들었는데 저는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아, 좀 해마다. 올라가요. 뭐 몇천 원 뭐 이렇게 올라가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다 달라요. 근데 보험이. 고정될 수 있으면 고정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죠? 고정하시옵소서. 예. 네, 다 다르다라는 거. 네. 그게 또 약간 그 시즌마다 음. 그런 게 좀 나오는. 제가 또 가까운 지인이 보험 관련한 영업을 회사를 영업을 한다기보다는 전체 보험사를 다 이렇게 통합해서 뭔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시즌마다 갑자기 이제 막 가입률을 높이려고 그런 상품이 나온대요. 근데 일반 고객들은 사실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 거 나왔을 때 아주 혜택이 좋은 뭐 아픈데도 가입할 수 있고 나이 많은데도 가입할 수 있고 또 보험료가 낮고 뭐 이런 게 가끔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딱 체리피킹하면 좋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실손 같은 경우는 다 올라간다네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아주 옛날 보험들은 사실 이제 보험 관련된 이 보장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뼈이식 같은 게 아주 옛날에는 뼈이식 때 뭐 아, 뼈 이식? 예, 예. 난 뼈 이식? 뼈 이식. 예. 예. 몸에 뼈 이식을 하면 뼈도 이식해요? 이제 아주 옛날에 그런 이제 특약이 있는데 네. 몸에 뼈를 이식하는 경우에는 뭐 어떤 뭐 건당 얼마 이렇게 됐던 규정들이 옛날에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최근에 임플란트가 많이 늘었잖아요. 아, 그걸 뼈 이식으로 보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임플란트 잇몸에 뼈 이식을 먼저 하고 이제 식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잇몸이 좀 약할 경우에는 맞아요. 뼈를 이식해서 잇몸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옛날에 가입했던 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보험 관련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예전에는 임플란트 뼈 이식 케이스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넣었는데 임플란트가 또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뼈 이식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네네네. 그걸 뭐 최근 보험에서는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특약이 요즘에 아예 없다는 이야기도 제가 뭐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상황에 따라 그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하긴 예전과 지금의 이제 치료법이 굉장히 달라진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걸 이 병을 뭘로 볼 거냐 판단도 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뼈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진짜 뼈가 아니고요. 인공뼈나 그다음에 인공뼈 가루를 이렇게 그 잇몸에 이식하기도 하거든요. 임플란트 때.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부장님은? 아, 저도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아, 뼈 이식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 그것도 잇몸이 투자 있고. 때문에 또 하신 거예요? 그건 아파서 했어요. 네. 아, 그건 아파서 하셨어요. 네네. 근데 뼈 이식이 이제 인공 뭐 뼈 가루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해놓으면 안에서 이제 이렇게 굳어가지고 뼈처럼 이렇게 형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뼈 가루를 뿌리기도 하는데 그것도 시멘트처럼? 네, 따로 그걸 한 2-30만 원 뭐 치과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뼈 이식을 따로 돈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뼈 이식으로 간주를 해요. 그럼 그건 또 보험으로 나중에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네, 아주 옛날에 보험에 그런 내용이 가입하셨다면? 있는 분들은 그걸 또 좀 찾아볼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네, 최근에는 그게 없어졌다고 맞아요. 해요.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안 아픈 게 제일 좋고 하지만 이제 또 나이가 들수록 하나씩 우리가 또 망가지잖아요. 저는 약간 좀 어리석은 건데 가입하면 아플 것 같아서 안 해요. 막상 이거 가입하면 그때부터 아플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어. 근데 저는 가입해놔도 별로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깝죠, 약간 좀. 아깝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자. 석유화학 업종 이어서 좀 볼까요? 네, 오늘 순수 NCC 쪽도 좀 많이 올랐고요. 네. 효성 뭐 관련된 이쪽 관련된 화학주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석유화 업계가 당연히 뭐 수요 둔화나 불황기로 계속 가고 있고 3분기는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일부 뭐 대한유화는 조금 힘들겠지만 롯데케미칼은 일부 증권사에서는 4분기 흑자 전환도 좀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이제 연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흑자가 뭐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다소 좀 반등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 저점으로 보면은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거의 30%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코로나19 규제 완화 정책 때문에 시황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반등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빨리 안 오르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하면서 최근에 좀 쉬었던 국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대 소비국이자 최대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역 완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뭐 석유화학 제품을 제작하는 여기에 대해서 사용되는 기초 유분인 에틸렌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범용 제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NCC 관련된 화학 제품은 상당히 좋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는데 다만 오늘도 주가는 오르긴 했습니다만 조금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은 중국 내 증설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매출단이 오르려면 중국 내 증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수요보다 20% 이상 수요가 올라야만이 과거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중국의 증설 이슈가 조금은 이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중국이 리오프닝해서 수요가 많아져서 굉장히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또 최대 수출국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중국도 증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비철 금속. 이건 또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오늘 뭐 뉴스 때문에 좀 움직인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 6월부터 알루미늄 원재료 광물인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인도네시아 내에서 여러 가지 가공이나 정제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데 국내 내에서 이제 산업을 좀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 그 원강 수출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사실은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생산량과 매장량이 세계 6위 수준이니까 처음에는 이 뉴스만 나오니까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보크사이트 수입에서 인도네시아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인데 근데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뭐 아까 말씀드렸던 6위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인도네시아가 수출 금지 정책을 쓰면은 전 세계 보크사이트 원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아마 피해를 좀 우리나라도 좀 결국 입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제 테마성으로 알루코나, 남선알미늄, 서원, 대오AL 이런 종목들이 비철급속 관련된 이 부분들이 좀 움직였던 하루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는 또 왜 움직였어요? 코로나 관련주? 네, 오늘은 딴 건 없었고요. 그 독일이 중국에 화이자, 바이온테크 코로나 백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독일 총리가 중국 가가지고 이제 바이온테크 관련된 mRNA 백신을 뭐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냈다고 확인이 됐고요. 그 화이자 백신이 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고요. 결국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어떤 중국 내에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인들도 사실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중심으로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신에 따르면 미국도 중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부분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주가들이 좀 움직였는데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자, 바이온텍 관련된 코로나 백신이 중국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이자 관련주로 언급됐던 종목, 그러니까 KPX 생명과학이나 뭐 제일약품,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과 관련된 화이자 관련주가 좀 더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 이거 챗 뭐지? GPT? 이거 뭐예요? 요게 저 그 인공지능 엄청 뛰어난 그 네. 채팅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뭐 동일한 방송을 관련해서 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면서 코스닥 뭐, 상장사다. 예, 뭐 미래에셋증권은 뭐 물었더니 미래에셋증권은 코스닥 상장사이며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데 사실은 틀렸죠. 거래소 상장사이니까 약간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신뢰도, 그러니까 정보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커미티를 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리서치 아름이라는 곳에서 이제 분석 자료는 이게 이제 뭐 일정 부분 상당히 좀 반향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뭐 찬반 논란은 있습니다만 구글을 대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챗 GPT는 이제 건당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비용 면에서도 지금 당장 구글을 대체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접근하는 방식도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챗 GPT가 지금 아마 버전이 3.5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내년에는 챗 GPT가 4.0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버전이 업이 되는데, 일반적인 버전 업이 그게 뭐가 문제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이게 버전이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기존에 현재 쓰고 있는 언어 모델보다 지금 버전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느냐면 기능 향상이 약 156배가 기능 향상이 된대요. 그렇게나 많이 네, 올라가요? 인공지능의 기능 향상이 150배 이상 기능 향상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버전 향상 하나만으로. 그래서 상당히 좀 진일 보안, 지금은 약간 영어로 했을 때는 되게 좀 이렇게 정확도가 높다고 하고요. 한국어로 좀 해보니까 약간 좀 떨어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챗 GPT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도 초기 오리지널 멤버였거든요. 그다 중간에 일론 머스크가 빠져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챗 GPT 쪽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는 별로 안 좋아요,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챗 GPT 같은 경우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지금 일론 머스크는 약간 챗 GPT 쪽을 약간 뭐라 그럴까 굉장히 옹호를 하다가도 최근에 약간 약간 뭐라 그럴까 경계를 하면서 약간 좀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여튼 뭐 미국 시장에서는 챗 GPT가 굉장히 좀 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새로운 어떤 업그레이드 모델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의 어떤 지금 버전과 150배 이상의 버전업이 되면서 이제 기능 향상이 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위협적인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새로운 어떤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위협적이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AI 챗봇 관련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뭐 마인즈랩이라든지 솔트룩스,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오늘 주목을 역시나 받았고요. 근데 사실 보면 구글도 그 대화형 AI 기술인 람다 기술이 있습니다. 람다. 예, 구글도 람다 기술이 있는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아직은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람다를 내부에서 테스트하던 구글 내의 엔지니어, 이름은 블레이크 르모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람다에 지각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지각을 갖고 인지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의식 같은 게 있다는 거겠죠? 뭐, 예, 지각이 있다는 자의식이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공개적으로 이걸 뭐 구글 쪽에서 이제 엔지니어가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 대화형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은 상당히 좀 비약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이게 좋아해야 될지, 뭐 주식으로 보면은 뭐 어떨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사람으로 보면 조금 무서워요. 뭐, 예, 무섭죠. 네, 예, 네. 그런 부분들도 비약적인 발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니아를 되게 많이 이용하는데 지니야? 가끔 기분 안 좋을 때 지니야 TV 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네. 그럼 갑자기 지니가 너 나한테 지금 화냈니? 말 똑바로 안 해? 뭐 이럴 것 같아서. 여도운 인공지능에 막말해. 뭐 이렇게 해서 기사 송고하는 그러니까요. 거지. 예, 그럴 거 좀 무섭네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챗GPT가 맞는 것 같은데 지들끼리 이제 대화를 시킨 거예요, 인공지능끼리. 그랬더니 막 주인 막 욕하고 뒷담화하고. 뒷담화까지는 아니고 뭐 인간이 과연 필요하냐 뭐 아마 이런 주제로 무서워. 막 했는 것 같은데. 인간을 다 죽여버리자. 뭐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어떻게 하면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니? 막 이런 거 자기는. 그게 뭐 일론 머스크는 자기 뇌에다 칩 심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숭이인가 일정 부분 로봇화 될 거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뇌에다가 자기는 칩을 심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상태이니까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 정말 뭐 영화에서 보면 사람을 휴먼을 이제 바이러스로 인식하잖아요. 뭐 그런 세계가 정말 올까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를 그러네요. 확인해봤습니다. 많이 좀 돌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